네, 오늘은 뇌의 구조와 퍼셉트론 그리고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뇌의 구조는 전두엽, 부두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뇌의 주요 기능은 사람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비교하기 위해서 주요 기능을 듣기, 보기, 말하기,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언어죠. 그리고 이제 문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두뇌 구조를 본다면 기억하고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뭐하고 놀지? 착하게 살자. 그런데 난 누굴까? 라는 이런 형태의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하는 그런 일들을 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기억과 사고 판단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40년대에 맥컬룩하고 피츠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계산주의 이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주의 이론은 컴퓨터라는 기계 형태로 사람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모델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뇌에서 내부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부 표현은 심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언어를 통해서 발화를 하면 그 내용을 문장으로 발화를 하게 되는데 그 문장들을 표면 구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생각하는데 그 두뇌 속에서 저장된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발화하는 과정은 한국어 또는 영어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언어로 발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내용을 통해서 사고를 하기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심층 구조에 대한 사고 과정을 추론 엔진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심층 구조와 추론 엔진에서 사고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발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컴퓨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모델링하고자 하는 연구가 계산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주의 이론에서는 뇌에서 기억하고 사고하는 그 연산 과정을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로젠블랏이 1958년도에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의 이제 중요한 그 요소가 뉴런과 시냅스잖아요. 그 뉴런이라는 뉴클리어스하고 그리고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냅스 내용을 매우 단순한 요소로서 모델링한 것이 퍼셉트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젠블랏은 단층 퍼셉트론의 구조를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 이런 이제 인풋 값이 x1, x2, xn n개의 입력 값이 들어오면 그 각 값에 해당하는 입력 노드가 있고요. 입력 노드에는 가중치 값이 w1, w2, wn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입력값 x1 곱하기 w1 또 이제 xn 곱하기 wn 이렇게 x하고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weighted sum로 이렇게 weighted sum으로 할 수가 있겠죠. weighted sum으로 해서 값을 계산하는데 이 값을 활성 함수 시그마를 통해서 값을 변환해서 a라는 값으로 계산하는 이런 단순한 모델, 즉 뉴런 한 개를 모델링한 것이 퍼셉트론이고 단층 퍼셉트론이죠. 그런데 이 단층 퍼셉트론은 우리 이제 논리 연산이 사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 연산이라고 한다면 and or not, 또 x or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단층 퍼셉트론은 and or not은 쉽게 구현할 수가 있지만 exclusive or 연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그 XOR 연산을 XOR 연산은 우리 반도체에서 삼성, 뭐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소자가 되는데요. 그 낸드 회로, 뭐 노어 회로라고 하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이 XOR 함수이기 때문에 이 XOR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제 민스키하고 페퍼트라는 학자는 이 XOR 연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AND or NOT 게이트를 4개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게 된 거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즉 이제 로젠블랏이 주장했던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다층으로 구성을 해서 XOR 연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층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단순하게 해서 X1, X2, Y1 이 부분이 이제 퍼셉트론 한 개가 되겠고요. X1, X2, Y2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퍼셉트론이 되겠고요. X1, X2, Y3 이게 이제 세 개의 퍼셉트론을 연결한 그런 이제 인공신경망 형태로 구성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X1, X2 값이 1, 2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가중치들은 이 연결선 아크에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크의 각 가중치 값을 X1으로부터 나가는 연결선의 값을 1, 2, 3이라고 하고 X2에서 나가는 가중치 값을 4, 5, 6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X1, X2, 1, 2라는 값하고 가중치 행렬인데요. 가중치 행렬 W인데요. 이 가중치 행렬을 이용해서 Y1, Y2, Y3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 W, Y 값은 X가 입력이라고 했죠. 가중치 행렬이고요. Y가 출력이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차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X는 2차원, X1, X2 두 개니까 2차원이고요. 가중치 행렬은 1, 2, 3, 4, 5, 6을 2 곱하기 3 행렬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Y라는 출력은 3개가 되니까 1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에서 연산 과정을 살펴보면 1, 2라는 X 값을 받아서 가중치 행렬을 곱해주면 X 곱하기 W를 하게 되면 Y라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인공신경망이고요. 인공신경망이 발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발전합니다. 방금 전에는 두 개의 층으로 있었죠. 네. 이쪽 입력층하고 출력층 두 개의 층으로만 구성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입력층하고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다층 신경망이 되겠고요. 이 다층 신경망에서 은닉층을 꼭 하나로만 해야 되느냐? 아래 그림처럼 은닉층을 3개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3개뿐만 아니라 10개, 20개로 확장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은닉층의 개수를 2개 이상으로 확장한 그런 신경망을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이 심층 신경망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딥러닝 구조를 구현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단층 퍼셉트론으로부터 다층 퍼셉트론 그리고 다층 신경망, 심층 신경망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구조인 뉴럴 네트워크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로 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있고요. Restricted Boltzmann 머신, 제한 볼츠만 기계, 방금 얘기했던 Artificial Neural Network, 또 이제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전방향 신경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Deep Neural Network, 심층 신경망,
또 이제 심층신경망, 딥러닝에서는 이 심층신경망이 여러 가지 구조로 또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합성 신경망하고 recursive neural network,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순환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 이제 long short-term memory (LSTM을) 추가하고 또 이제 양방향 형태로 발전한, 여기서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이 전방향이었는데요. 앞부분으로 전진하는 그런 방향이죠. 이것을 역방향을 추가해서 양방향 LSTM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딥러닝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 분석과 생성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BERT가 이제 분석 부분, 인코딩 부분이고요. GPT-3가 생성하는 그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네, 기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들, 많은 수의 입력 데이터들에 대한 분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요? 각 입력 데이터들을 속성 벡터로 구성을 해서 각 데이터들이 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이렇게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데이터들에 대한 피처 벡터를 벡터 공간에 분포시키는, 확률 분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매우 많은 데이터들을 분산 표현 형태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는 그 학습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주요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시면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각 아크마다, 연결선마다 가중치 행렬 W가 있고요. 또 이제 바이어스 B 부분은 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입력 X하고 W를 곱하고 나서 거기 이제 덧셈을 해주는 그런 상수값이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가중책렬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가중책렬 W하고 바이어스 B를 학습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뉴럴 쪽에서 머신러닝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기계학습에서는 특히 이제 딥러닝에서는 딥러닝 이전에도 기계학습 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딥러닝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기계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딥러닝 이전에 전통적인 기계학습하고 차이점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는 그 속성 벡터 또는 특징 벡터를 만들 때 주로 사람이 했었습니다. 사람이 벡터를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매우 중요한 또 어려운 작업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작업을 이 딥러닝에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벡터를 생성하는 그 벡터, 특징 벡터 만드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성과가 되겠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속성들이 중요한가?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구별할 때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유사한 점 차이점들에 대한 그 속성들이 있을 텐데 그 속성을 추출하거나 속성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벡터 차원수가 너무 컸을 때 그 벡터의 차원수를 감소시키는 문제,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했던 이런 문제들이 딥러닝에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딥러닝 기법이 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분류 문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구분하는 분류 문제, 클러스터링 문제는 매우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이미지들은 자전거 이미지이고 저 이미지들은 오토바이 이미지라는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분집화해 주는 기능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에서 중요한 두 개의 그 기능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딥러닝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실제 우리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면 뭐 IBM 왓슨이라든지 기계 이해 시스템, 기계 번역, 머신 트랜슬레이션 또는 문서 요약, 대화체 챗봇 등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퍼셉트론하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